그 전통적 IT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표현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상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알고리즘을 갖다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를 넣는다. 여기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 다 빨래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빨래를 넣을 때, 사람이 빨래를 넣을 때, 중력이 어떻고, 마찰력이 어떻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걸면은 모델링을 이렇게 하니까 빨래가 늘린다. 이렇게 거시나요? 아무도 인간은 그렇게 안 겁니다. 어떻게 거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걸다 보면, 대략 이렇게 걸면은 걸리는구나. 대략 이렇게 하면은 빨래가 떨어지는구나. 대략 이렇게 하면은 마를 때는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죠. 직관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논리적 프로그래밍, 인간의 계획된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직관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IT랑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IT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도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다 인 거고요. 이거는 기계가 마치 인간이 직관을 기르는 것처럼 기계가 직관을 길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걸어봐야 되잖아요. 빨래도. 그러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데이터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연결이 더 잘 돼야 되고, 연결이 더 잘 되고 데이터가 모여야 되니까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클라우드, 인터넷, 무선망, 그리고 초연결,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 이유가 이게 세트거든요.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초연결이라는 건 이건 세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배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인공지능은 전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잘 되는 인공지능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럼 구글 웨이모는 왜 구글 웨이모를 하고 있냐? 자동차 산업이 가장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바둑 문제를 푸는 거는 산업적 여파는 크진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기업이니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가장 여파가 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파가 큰 건 어디냐? 4차 위원회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과제 중에 굉장히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을 헬스케어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래서 인공지능 안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광고도 하는 시기고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광군제라는 그런 쇼핑 시즌에 광고를 작년에 2억 종류인가 했다고 하는데요. 2억 종류입니다. 종류. 광고 종류 개수입니다. 노출 횟수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만든 거죠. 다 디지털이니까.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IT와 인공지능이 가져다 주는 어떤 가치 창출은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기존의 2차 산업혁명과 1, 2차와 3, 4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둘은 또 다릅니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들면 자동차 충격 시험을 한다. 그럼 시험 한번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잖아요. 아날로그니까.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지만, 극단적인 예,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 사이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경영은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플랜 두 C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랜이 없습니다. 메저는 평가죠. C에 가까운 겁니다. 빌드는 두죠. 실행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거 그냥 배운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사실은 C거든요. 플랜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 이유는 디지털은 복사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계획 안 하고 빨리 실행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전통적인 IT와 인공지능도 다르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시도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하는 거는 큰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에 강했던 곳들도 오프라인을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그냥 다른 겁니다. 오프라인만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온라인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듯이. 그러면 둘은 제가 보기엔 기존의 오프라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든 정권이든 이런 소비자 금융을 했던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거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오프라인 거점들이 훨씬 더 다른 형태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떠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버진그룹에서 하는 뉴뱅크라는 거의 내부 사진인데요. 여기서도 기존의 은행의 지점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형태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시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프라인이 주는 가치가 온라인 대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프라인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알게 되는 거고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한 꼭지로 제가 드립니다. 금융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특히 한국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미국처럼 내지는 영국처럼 언번들링 현상이 강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규제 산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그룹이나 이런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정도 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저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서구권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번들링이 돼서 스타트업이 하는 영역 중에는 기존 은행보다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반적인 언번들링은 없겠지만 분명히 기존의 그룹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영역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그룹은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고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통 이제 기존의 M&A 같은 경우는 보통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덩치가 큰 기성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덩치가 큰 기성기업은 몇 개가 안 됩니다. 탐색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다 나오고 관련된 정보가 공시에서 다 나와요. 그럼 딱 알아요. 시장에 플레이어가 몇 개 없거든요. 이쪽 M&A와 스몰딜 M&A는 굉장히 다른데 스몰딜 M&A는 뭐냐면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다 작죠. 재무제표 따위는 별로 없습니다.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거죠. 이 두 개는 그냥 또 다른 거거든요. 스몰딜 M&A와 기존 M&A는 M&A라는 형식 자체는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냥 다른 거다. 이걸 잘하는 곳이 이걸 잘하지 않는다. 반대로 스몰딜 M&A를 잘하는 사람들이 큰딜을 잘하진 또 않아요. 큰딜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라든가 스타트업과 인연을 맺으려면 뭐 하나금융도 아마 하나벤처스 같은 암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 시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벤처랩이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고요. 벤처에 대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벤처는 뭐 자산, 뭐 담보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워런트를 좀 넣습니다. 워런트를 넣어서 보통 대출액의 4, 5% 정도를 워런트를 하는데 저 워런트가 뭐냐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그래서 대출액이 손실이 몇 개 나더라도 좀 나더라도 신주 인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있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걸 가장 잘 하고 있는데 저런 형태의 금융 상품 내지는 금융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 때문인지 조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계에 있으면 성장하는 회사는 무조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 에쿼티 파이낸싱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돈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죠? 예, 대부분 해외입니다. 여기 잘 아시는 우한형제, 배달의 민족 뭐 이런데 뭐 최근에 투자 받아서 뭐 유니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의 상당 자금은 전부 다 해외입니다.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서 다 왔죠. 근데 최근에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도 규모가 커져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크기가 돼가고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에쿼티 파이낸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건 데파이낸싱이기 때문에 데파이낸싱을 창업자들은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희석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법들이 기존의 공장 시대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레이버거든요. 그 노동과 최근에 얘기한 인재는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돼 있잖아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노동과 인재는 그냥 영어 단어가 그냥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은 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의 법 테두리 내에서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탤런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노동, 레이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재, 탤런트에 대한 얘기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이제 한 분이 갔어요. 한 분이 간 걸 제가 들었는데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9자리거든요. 은행 계좌 막 만드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4개인가를 채워야 된대요. 이걸 외워서 채우시는 거예요. 앞에 그 계신 분이. 중국계 미국인. 9자리를 외워가지고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걸 외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딱 가면 그분이 있으면 그분 줄을 쓰는 거예요. 그분 줄이 길어도. 왜냐하면 다른 줄은 빨리 안 주는데 이분 줄은 빨리 주니까 눈치를 보고 이분 줄에만 계속 쓰는 거지. 빨리 일 처리해야 되니까. 4, 5개월 후에 가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없을까요? 예, 잘하면요 빨리 프로모션 시켜버립니다. 미국은. 잘하잖아요 일을. 프로모션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동작하냐? 미국은 빨리 프로모션 시킵니다. 잘하면 프로모션 시킵니다. 잘하면 또 프로모션 시킵니다. 이게 빨리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피터의 원리는 그냥 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승진을 하느냐? 실패할 때까지 승진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나요? 노동윤화가 돼 있는 나라죠. 자릅니다 그냥 실패하면. 그렇죠? 빨리 승진시키고 일을 못하면 또 자르죠. 이 사람 어디 가나요? 다른 회사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빨리 알 뿐더러 심지어 능력 개발을 빨리 할 수 있죠. 인재들이 빨리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환경 자체가, 업무 환경 자체가. 즉 훌륭한 사람을 빨리 승진시키고 해고를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고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인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라도 동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 안전망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노동도 실업률이 낮아야 되고
빨리 승진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레이버가 아닌 탤런트, 인재 중심의 사고방식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굴러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상급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텔러들을 만나 포스하는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실제 이그제큐티브급들을 만나서 일을 하면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디테일한 수준부터 아주 높은 수준까지 전부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제큐티브급을 만나가지고 협상하는 거는 늘 괴로운 일이죠. 특히 미국 같은 곳들은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금융그룹도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간략한 에피소드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